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략 한 20강 정도 해서 지구과학의 개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강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더 줄 것 같고요. 한 강당 40분 내지 50분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그 대신에 필요한 내용들은 알차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빔 수업을 하진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빔 수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판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하는 판서를 계속 따라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공지사항으로 요거는 정리된 거를 제 강좌 신청해 주신 분들께 얼마든지 필기로 나눠 드릴 테니까 너무 적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으시진 않지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어찌되었든 물리나 화학처럼 계산이 많거나 굉장히 이해력을 동반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학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할 거고요. 교재는 PDF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교재 구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1페이지 보시면 지구의 탄생과 진화해서 나옵니다. 지구의 탄생과 진화해서 나오고 원시 지구의 진화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시 지구의 경우에 원시 지구의 이제 진화라고 해서 나올 건데, 처음에는 태양계 형성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주에서 어떻게 태양이 만들어졌고 태양 주변에 어떻게 해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성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운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기타, 먼지와 티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소와 헬륨이 90% 이상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디테일한 숫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운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성운이 아니라 성간물질이죠.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되는 거죠. 성간물질들이 있는데, 별과 별 사이에 성간물질들이 있는데 얘네가 구름처럼 모여 있는 거를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운으로부터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성운설이에요. 성운설.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운의 특징이 있는데, 성운은 이제 수소나 헬륨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성운 중에서도 입자의 개수, 수소나 헬륨은 비교적 많고, 그런데 온도는 비교적 적은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집니다. 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성운설은 뭐냐? 성운설은 성운에서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이 형성되었다.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자, 성운은 이렇게 해서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입자들은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 수축. 중력에 의해서 모인다.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물리적인 얘기를 하자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을 하게 되면 점점 뜨거워진다, 더워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계속 모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덥잖아요. 그래서 중력 수축을 이루어지게 되고, 자, 얘네가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 태양으로 할 때는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태양도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가운데는 중심부 태양은 모이고 모여서 얘네가 이제 원시 태양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원시 태양을 형성하게 되고, 이 주변부는
이렇게 해서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중심은 원시 태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부는 행성이 될 수 있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녀석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 자,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볼게요. 포괄적으로. 자, 성운들이 있고 중력수축을 하게 된다고 했죠? 중력수축. 자, 중력수축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온도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도는 올라가는 거다. 자, 그러면 따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모여서 원시별이 되는데 얘는 별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원시별은 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 원시별 이후에 이제 진짜 별이 될 거고 그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계열성이 태양입니다. 현재의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별이고 얘는 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중력수축이 마찬가지로 중력수축이 쭉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 넘어요. 자, 우리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켈빈인데 그냥 1000만 더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너무 큰 숫자니까. 자, 그래서 중심부가 이제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핵 융합. 수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수소핵 융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핵 융합 에너지.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수소가 1g이고 4개가 모였을 때 헬륨이 그럼 4g짜리 1g짜리가 4개 모였으니까 4g짜리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g은 아니고 예를 들면 3.9g이다. 그러면 나머지 0.1g이 에너지로 변환했구나. 그래서 이 0.1g을 우리가 질량 결손 또는 결손 질량 바꿔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량 결손 질량. 그리고 이 결손 질량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태양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중력 수축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밖으로 커지려고 하는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소핵 융합 에너지이고 다른 말로는 내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같아요. 주계열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힘과 커지는 힘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크기는 일정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역학적 평형. 그리고 크기가 안 변해? 변화가 없어? 이런 거 우리가 과학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별은 주계열성에 있는 상태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약 수명의 90% 이상을 주계열성의 형태로 머뭅니다. 이거 이후의 단계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이젠 주계열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보는 별 있잖아요. 밤에 보는 반짝반짝하는 별들은 어지간하면 다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이 태양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럼 원시 태양이 되고 행성상 성운이 될 건데 행성상 성운에서 이제 성운들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게 성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점점 커지다 보니까 행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밑에 적을까요? 태양이 있을 때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이 있고 태양에 멀리 있는 행성이 있죠. 우리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있는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태양의 멀리 있는 행성을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성형 행성은 가스 또는 얼음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비교적 무거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성형 행성은 비교적 가벼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 되어 있고 여기는 가스 얼음인데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암석형,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뭐 가스형 행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지금 1페이지에 중간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원시 지구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이야기 듣듯이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미행성들, 아직 행성이 되지 못한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돼요. 미행성 충돌. 그럼 이제 충돌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거고, 마찰이 생기다 보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 박수 같은 거, 우리 박수를 세게 빨리 쳐도 손바닥이 많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집보다도 훨씬 더 큰 돌덩이들이 부딪히면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물질이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그마의 바다라고 부르는 모든 물질이 녹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얘네가 자전과 공전을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핵과 멘틀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구가 대충 이렇게 해서 보면 안에가 핵이고 그 다음이 멘틀. 자, 이거 써볼까요? 자, 안에가 핵, 밖에는 이제 멘틀, 그리고 겉에 있는 표면, 요게 이제 지각이죠. 그렇죠? 지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점점 지구가 식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날이 지금 점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떨어지게 돼요. 많은 비가 내리게 돼서 비가 땅에 모였어요.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행성이죠. 미행성 충돌, 그리고 다도가 충돌했어, 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다 녹아있는 상태. 그리고 걔가 돌면서 우리 원심 분리기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핵과 멘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 가벼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이제 퍼진다. 그리고 원시 지각, 점점 이제 충돌이 줄어들면서 원시 지각, 충돌이 줄어들면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원시 지각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 차에 의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어요. 밀도 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밀도가 균일합니다. 그렇죠? 이제 핵과 멘틀 이후에는 밀도가 불균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높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핵과 멘틀 분리 이후로는 충돌이 점점 줄어들어서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졌다. 자, 미행성 충돌 당시에 이제 원시 지구죠, 이게. 자, 원시 지구가 대기에 여기서는 우리 그 교재에는 그렇게 잘 써있진 않은데, 그래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시 대기가 있는데요. 원시 대기. 자, 원시 대기에는 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게 이제 온실가스죠. 이 얘네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산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화산재 같은 경우는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춰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둘 중에, 그럼 얘는 온도를 높이고 얘는 온도를 낮춘다. 그럼 누가 더 강력한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온도가 내려가는 쪽이 조금 더 영향력이 셉니다. 화산재의 영향이 좀 더 세기 때문에 지구는 전반적으로 이제 슬슬 온도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내려가는 건 아까 이 얘기도 했었죠? 충돌수가 줄어든다. 이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수증기들, 이렇게 많았던 수증기들이 결국에 이제 비가 돼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원시 대기가 있고 현재 대기가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을 하면 원시 대기에는 이제 수증기 아까 얘기했고 이산화탄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넘어갈까요? 이게 수소 그리고 이제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소는 자 이거 조금 분리해보면 얘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얘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탄소와 수소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뭐 개수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돼 있을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요. 기체 상태의 수소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뭐 지구의 중력이 수소 기체를 잡고 있기에는 아직은 좀 적은 힘이기 때문에 얘네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수소가 대기 중에 별로 없는 겁니다. 현재 지구에. 현재 지구에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죠. 질소. 그리고 이제 산소. 그 다음이 이제 쭉 가서 이제 뭐 CO2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에 이렇게 있어서 X축은 시간, Y축은 보통은 Y축은 기체, 뭐 분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Y축은 기체의 분압.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기체의 양이에요. 기체의 양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기체의 양이 일정한 기체가 우리가 N2 질소이고요. 얘는 왜냐하면 매우 안정합니다. 뭐 화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얘는 삼중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해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쭉 줄어드는 양이 쭉 줄어드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양이 늘어나는 애가 있고 이게 산소가 돼요. 자, 원시 바다가 형성했을 때 얘가 이제 뭘 해주냐면 원시 바다가 형성했을 때 형성 때 이 바다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하다 보니까 해로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해양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거고 이 생명체 이후에는 이제 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나오겠죠. 자, O2는 광합성에 의해서 양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O2는 광합성에 의해서 양이 좀 늘어나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CO2가 문제인데 우리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간단히 보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포도당 양분과 O2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산소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게 광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해서 늘어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줄어드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광합성에 의한 게 영향력이 되게 크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때 바로 산소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프상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이산화탄소가 줄었어? 얘는 용해되어서 원시 바다에 용해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용해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줄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1페이지와 2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시지구의 진화, 원시지구가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생명체까지 나왔는지 이 정도 살펴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이제 3페이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오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 이후로는, 뭐, 판구조론 정리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 외울 게 좀 많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수건, 뭐, 바다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바다나 기체 쪽은 그렇게 외우는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이제 이해도 조금 해야 되고 하지만, 지각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천문도 그렇고, 좀 외워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시간 투자를 해서 조금 외워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먼저 나오죠. 잠시만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먼저 나올 거고, 지구의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원에는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우리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생긴다고 했냐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었죠. 수소 핵융합. 그렇죠?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뭐 붕괴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력 에너지는 지구와 태양, 그 다음에 달 사이에 이제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태양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주로 달의 인력이 조력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조력 에너지에 나타나는 현상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는, 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냥, 뜨거워. 지구안이 아직 덜 식어서 뜨거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한 거는 지진과 화산이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태양 에너지는 뭐냐? 요거 4개 뺀, 지진, 화산, 밀물, 썰물을 뺀 나머지가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지각 연료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각 연료량. 요거 하나 안 했네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돌로 따지면, 그래서 현무암, 그 다음에 감남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화강암은 주로 대륙 지각을 형성하고 있고요. 현무암은 해양 지각을 형성하고 있고요. 감남암은 멘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멘트.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 밑에 나오는 3페이지 밑에 나오는 지각 연료량에 대해서 볼게요. 지각 연료량. 자, 지각 연료량을 볼 건데, 지각 연료량 정의를 좀 알아야겠죠? 지각 연료량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서 지표를 통해 전달하는 연료량이니까 말 그대로 열의 양입니다. 지표를 통해, 지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각 연료량이 지각 변동의, 뒤에서 배울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지각 변동의 원인. 그리고 지각 연료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생대죠. 신생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중생대, 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는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지표를 통한 열 방출이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지각 연료량, 대륙과 해양을 비교했을 때는 평균 지각 연료량의 경우
평균 지각 연료량의 경우는 대륙과 해양 중에서는 대륙이 좀 더 지각 연료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5페이지 판구조의 정립 과정까지 이번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에 대한 속도에 대한 피드백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좀 더 속도를 높일지, 좀 더 속도를 낮출지, 아니면 필기를 좀 더 크게 쓸지 제가 반영을 할 테니까 꼭 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볼게요. 대륙 이동설이라고 해서 쭉 나올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정리된 것보다 먼저 교재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가독성 있게끔 교재를 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틈틈이 좀 컴팩트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정리해드린 필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교재 먼저 정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정리하도록 항상 수업할 때 그 전날 또는 수업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정리를 좀 해옵니다. 저도 여러분들 또 빼먹은 게 있어서 또 곤란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도 계속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도 제 노력에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볼 건데,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판구조론은 뭐냐면 뒤에서 배우긴 할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표에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그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할 건데, 디테일한 거는 다음 강좌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저런 이론이 어떻게 해서 정립됐는지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나와요. 순서만 아시면 됩니다. 연도보다는 순서만 아시면 되고요. 대륙 이동설. 이제 베게너가 얘기를 하죠. 자, 베게너가 이제 책을 읽다가 찾아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증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증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해안선 일치가 있어요. 자, 쭉 쓰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이건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뒤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안선 일치,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인도의 빙하의 흔적입니다. 인도의 빙하의 흔적. 인도는 지금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석 분포입니다. 화석 분포. 자,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또는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요 해안선과 요 해안선이 일치한다. 마치 퍼즐처럼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해안선 일치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이렇게 산맥이 있고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이 두 산맥을 이어보니까 마치 원래 하나였던 산맥이 뚝 잘린 것처럼 이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자, 빙하의 흔적 같은 건 뭐냐면, 빙하 같은 경우는 극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또 배울 거지만, 다음 강좌에 배울 거지만, 그럼 인도 위치가 지금은 옛날에는 그쪽이 이제 북극이었냐? 그런 건 아니고, 인도가 속한 그 대륙이 원래는 북극 지방이 있었다가 점점 이제 올라와서 지금은 남반구 쪽에 지금 더운 더운 지역에 지금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석 분포는 여기 지금 5페이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아. 별건 아니에요.
뭐 여기 메소사우루스 이제 화석이 있고 여기도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있다. 근데 얘네는 바다 수영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화석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건 옛날에는 얘네가 하나의 땅이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다. 자, 같은 의미로 글로소프테리아는 이제 식물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글로소프테리아가 발견됐다. 근데 식물이라는 게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온도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른 대륙일 때 만약에 얘네가 처음부터 다른 대륙이었다면 환경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식물이 자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종의 식물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하나의 땅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자, 근데 이제 한계가 생겨요. 이게 안 됐으니까 점점 이론이 나왔겠죠. 그렇죠? 자, 한계는 뭐냐? 우리는 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자, 한계는 그럼 대륙이 이동했다 칩시다. 대륙이 이동했다고 쳐요. 베게너는 지질학자는 아니었어요. 베게너는 지질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질학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했는데 베게너가 이 정도까지 똑똑하진 않았나 봐요. 자, 대륙 이동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대륙 이동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는 달의 인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얘가 아니죠. 이분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야,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옳다구나 여기서 잡아낸 거죠. 이 당시는 물리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구의 질량도 알았고요. 달의 어떤 질량과 크기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인력으로는 우리 지구에 있는 땅이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니잖아. 또 뭐야, 틀렸네. 라고, 요게 이제 한계점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론이 이제 멘틀 대류설이에요. 멘틀 대류설. 옆에다 쓸까요? 밑에다 쓸게요. 자, 멘틀 대류설. 자, 멘틀 대류설은 뭐냐? 말 그대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분리되었답니다. 어쨌든 간에 판구조론 정립 과정의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땅이 이동했다예요. 땅이 움직였다. 근데 이제 원동력이 뭐냐? 요게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멘틀 대류설은 말 그대로죠. 멘틀이 움직인다고. 멘틀이 대류하니까 위에 있는 땅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핵이고 이게 멘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땅이 되겠죠. 땅들이 있을 건데 자, 핵이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틀의 하부는 온도가 뜨겁고요. 멘틀 상부는 비교적 온도가 낮겠죠. 그렇죠? 비교적. 물론 뜨겁긴 하지만 비교적 온도가 낮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부피는 팽창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밀도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보통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그럼 반대겠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줄어들면 보통은 하강하게 돼요. 그래서 난로는 뜨거운 공기를 위로 보내서 난로는 보통 밑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에어컨은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전체 다 뜨거워지고 전체 다 차가워지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온도가 뜨겁고 차가우니까 얘네가 멘틀 안에 입자들이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땅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되게 대략적인 것만 본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땅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아직 판구조론이 안 나왔으니까. 자,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한계가 있냐?
얘는 그냥 가설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이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지는 증명을 하지 못해요. 아직 과학기술이 멘틀까지 땅을 뚫어서 온도를 측정하고 어떤 대류 현상을 관찰할 정도의 과학기술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 대류 현상이 당연히 여기서 일어날 거니까 땅이 움직이지 않겠니? 라고 한 그냥 가설에 불과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홈즈가 얘기를 했고요. 홈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저 확장설이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설이 나와요. 그럼 뭔가 해저 확장설도 뭔가 해저가 늘어났다, 뭐 땅이 이동했다 이거겠죠. 그죠? 바닷속 땅이 이동했다 이런 걸 겁니다. 자, 근데 2번 멘틀 대류설에서 해저 확장설까지 갈 때 약간의 시간적 틈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짝 연구를 멈춰요. 그래서 이 사이가 조금 텀이 있었고 이 사이에 나왔던 학문이 하나 있는데 고지자기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지자기학. 얘가 고지자기 줄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 지구의 자기장을 보는 거예요. 옛날 지구의 자기장을 파악해서 현재와 비교해 보고 그럼 이 땅이 옛날에 이 방향의 자기장이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파악하는 게 이제 고지자기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퇴적물들이 있어요. 퇴적물들이 있고 퇴적물이 모이면 암석이 됩니다. 자,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퇴적물들은 각각 지멋대로 자기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암석이 되는 순간 그 당시에 자기장이 딱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장이. 자, 그럼 그 당시에 자기장이 이제 입력이 딱 됐을 건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현재 자기장이 만약에 똑같은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정상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반대다. 만약에 암석에 생긴 자기장과 지금과 반대다. 그럼 이때를 우리가 역자극기 또는 역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고지자기 학이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옛날 자기장이 돌에 입혀져서 현재의 자기장과 비교하는 학문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해저 확장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해저에 있는 땅이 늘어난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측정 방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향측심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음향측심법. 음향측심법은 초음파로 별거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쓰는 건데 자, 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초음파로 여기까지 몇 미터인지 알아보는 그런 게 이제 음향측심법이에요. 초음파를 쐈는데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자,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할 거고 내가 쏜 초음파의 속력도 알고 있죠. 그럼 왕복 거리를 아니까 반으로 나누면 이제 깊이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왕복 시간이 아니라 편도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럼 깊이를 이 시간을 측정하다 보면 누구는 좀 더 오래 걸리고 누구는 좀 짧게 걸리겠죠. 오래 걸렸다는 건 땅이 더 깊이 있다는 얘기고 짧게 있다는 건 땅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 이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왜냐? 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바닷속 어떤 바다에도 산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이제 충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쟁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바닷속 모양을 좀 보게 되면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지금 해저 확장설까지 했죠? 6페이지까지 보시면 자, 바닷속 이제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사가 돼 있지 않아요. 알겠죠? 경사가 돼 있지 않고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린 겁니다. 자, 대륙붕이고 여기는 대부분의 퇴적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퇴적물들이 모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대륙 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져 있는 해구가 있고요. 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이 아닌 지역은 대륙대라고 하는 평평한 데가 있어요. 평평한 데. 왜 이제 해구가 왜 태평양이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음 강좌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평평한 이곳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해저 평원. 여기는 이제 해령, 바닷속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해산. 그리고 이거는 평정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기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요. 자,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드렸네요. 제가 지금 막 색깔펜으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중요해서 색깔로 표시하고 이건 빨간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흰색으로 다 쓰면 이상하니까 색을 좀 준 겁니다. 지구과학 앞부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다 제가 칠판에 쓴 것만큼은 최소한 다 외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해령이라던가 해구라던가 이런 거는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은 이렇게 됐고요. 해저 확장설은 이렇게 됐고, 자, 7페이지 보시면 뭐 해저 확장설은 헬스와 디츠가 주장했으며 뭐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 해저 퇴적물의 두께, 뭐 해저 확장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음 강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좀 했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좌에서 판구루존 하면서 해저 확장에 대한 거 이거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